네, 그러면 일단 또 이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좀 국가적인 문제까지로 이제 항상 비춰지는데 좀 다른 얘기를 확장을 해보면 지역 소멸 문제하고도 항상 같이 묶여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일례로 작년에 한 시군구에서 출생한 아이가 100명이 안 되는 아이, 뭐좀 음.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런 게 심각한데 뭐 지역 소멸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이 지역구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위기감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소멸되는 거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미 모든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다 몰려들잖아요. 뭐 서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이나 그나마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로만 몰려드는데 결국에는 지역 사람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만 살고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저는 그 심각하면 금방 수십 년 내에 그런 게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명절날 이렇게 대도시에서 흔히 말해 시골로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풍경도 저는 한 수십 년 내에 이제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와 함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한 코벨님부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저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는 뭐 아까 뭐 몇십 년 얘기하시는데 몇십 년이 아니라 전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학령이 벌써 이미 그 서울 제외한 아까 부산, 광주 언급하시는데 거기서도 이미 인구는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쵸. 그쵸. 통계적으로 그 도시의 인구도 줄고 있고요.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렇게 서울로 계속해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그런 식으로 광역시조차도 지금 위기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뭐 중소 소도시 혹은 뭐 면리 같은 그런 시골 마을이 소멸되는 것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대적인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학력 인구가 감소해서 이미 수많은 지방대, 심지어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음,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떠들썩하게 뉴스가 떠오르고 있는데 다들 의대로 몰리다 보니까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도 그 수시 모집이 미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대학의 음, 그런 높은 위상에 있던 대학들의 어떤 그런 충원율도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미 그거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차근차근 해서도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솔직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 음. 네, 저의 답변도 사실 코벨과 비슷해서, 저는, 그렇죠. 국가 소멸 위기죠. 지방 소멸인 거죠. 지방 소멸 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냥 나름 머리를 좀 써봤어요. 네, 머리를 써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리를 써봤는데, 일단 문제가 이거는 왜 이게 자꾸 수도권에만 몰리고 이럴까? 이런 거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음. 어. 어. 뭐이 개소리야? 왜 자체 역할을 제가 한번 넣어봅니다. 뭐 개소리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결국 외로워서 사람, 친구, 가족이 그리워지고 자주 만나기 위해서 수도권에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자주 보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소리지만 지방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를 국영화할까?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불가능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학교들은 다 사학재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학재단들이 그거를 오케이 뭐 해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치만 저는 대학교가 좀 국영화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자생결단으로 좀 손을 보거나 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일단 지방 대학들이 좀 살면, 그래서 이렇게 학교의 서열이 좀 없어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없어져야겠죠. 공부를 위해서 가는 것도 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방 작은 곳에 살면은, 사람 모여들면 살면은, 그거에 먹이에 뭐가 생기고, 인구가 늘면 뭐, 당연히, 뭐, 카페도 생기고, 상점도 생기고, 뭐, 시장도 생기고, 뭐, 국도도 또 길도 더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음,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 같은 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뭐 현장직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극대화시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출근할 필요가 많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야 되면 좀 멀리 살아도 집값이 싼 데로 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는 뭐 저기 수도권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리고 뭐 평일에는 어차피 출근할 필요 없으니까 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IT도 되게 발전돼 있는데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도 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현장직 사람이지만 현장직은 뭐 저같이 뭐 일단 답이 없어요. 출근해야지. 네, 출근해야지. 뭐, 예. 그렇죠. 뭐 현장직, 뭐, 그 기계를 집으로 들일 수 없잖아요. 자동차를 집에 들일 수 없고, 배를 집에 들일 수 없고, 아, 그렇게 뭐, 하면 이제 바퀴만 따로 아이언맨, 빼서 집에서 수리할 수 없고, 뭐 예, 그런 거죠.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정도 돼야 집에서 뭐 만드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려면, 이것도 한 그러려면 노동을 안 방향입니다. 하지. 네, 예. 그렇죠. 이런 어떤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해서 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방침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들여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아까 뭐 기성세대나 저희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좀 마음을 먹을 만한 그런 롤 모델을 별로 요즘 보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 심리 뭐 이런 거 음,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제 뭐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체로 뭔가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출생이라는 이 사태 아니면 이 현상이 이제 2030 요즘엔 좀 40대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니까 2030 세대의 나름의 생존 방식이자 이제 기성세대의 이런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데한 결국엔 저항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처럼 모여서 저항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저항이다. 기성세대를 향한 저항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라님이 한번 계속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이 질문 말씀. 답변해드리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는 이 우리 출산율 문제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는 답변을 해보자면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반발 심리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반면교사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해 보이면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가정하고 이 소통이 잘 되면서 행복해 보이면은 당연히 자녀들도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그런 어떤 모범은 아니죠. 그런 행복이 안 보이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돼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난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살고 싶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반면교사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어떤 글쎄 저항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까지는 많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겠다라는 거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먹기 살기 힘들면 다른 것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일단. 맞아요. 다른 것들 내가 지금 당장 뭐지 이거 뭐 오늘 내일 저녁 메뉴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데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기에 조금 수월한 사회를 만드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저출산이랑 좀 동떨어진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어려운 것부터 가장 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저출산 문제가 나중에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좀 먹고 살기 좀 수월하게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좀 미래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 저출산 문제도 음,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저도 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앞서 말한 대로 뭐 부모 세대가 아등바등 살아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걸 목격한 심리적인 반발감이 가장 클 것 같긴 해요. 물론, 근데 그건 좀 다르요. 이게 뭐 의식해서 나는 이런 기생세대에 저항하겠다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당신들이 이러한 사례를 물려줬으니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뭐 저항의 방식으로 택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더 클 겁니다. 예. 당장 내가 집 한 채 갖기 어렵고 워라밸이 없는 삶에 퍽퍽하게 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 그게 뭐 어떤 저항이라는 어떤 인식이나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반면 교사 얘기도 했지만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혹은 원망의 감정 또한 있는 것 또한 사실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않아야겠다는 방식으로 그런 삶의 가치관을 견지하는 거는 사실이겠으나 그게 뭐 어떤 저항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삶의 어떤 태도를 견지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보다는 현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그런 문제, 가치관의 변화와 그런 경제적인 여건에 때문에 그런 저출생 문제가 빚어진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죠. 아까 우리가 뭐 인구소멸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 득달같이 정말로 온 힘을 집중해서 달려들어서 모두가 그 의견을 통합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까 정말 지나가던 얘기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 자녀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 거는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무작정 애를 낳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존엄을 헤쳐가면서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들이 욕만 먹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고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물론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책임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문제긴 한데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답이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작이라고 첫 발걸음이라고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아주 좋은데요. 네. 네. 코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제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다. 뭐 이런 데 공감이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저항 2030 세대의 저는 저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항이라는 게 지금 어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뭔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저항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왜 너네는 아이를 안 낳느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하거나 항상 너희들은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성세대에게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게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인식이 결과적으로 뭔가 저출생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처음부터 다시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작은 바람을 바라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주사부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근데 어떠셨어요, 바라님? 이런 무거운 주제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네. 컨텐츠는 기성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현 시대에서 행복해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벨님은 뭐 마지막으로 아니요, 저는 아까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부리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지금보다 이번 조출생보다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